안녕하세요. 글로벌 모터뉴스 최영석입니다. 오늘은 도요타 자동차의 전기차 전략 변경을 계기로 전기차 시장의 현황, 그리고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도요타가 전기차 전략을 변경한 핵심은 생산 시작을 연기하는 것이고, 모델 수를 줄이는 것이고, 일본 수출로 전환한 그런 것들의 전략 변경의 핵심입니다. 도요타 자동차의 지금의 현실을 잠깐 보면은 도요타 자동차는 사실은 일본발 자동차 회사지만 정확히는 미국에서 성장한 자동차 회사입니다. 이 도요타는 20세기 말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자동차 회사로 떠올랐고 전체 시장에서 세계화를 주도한 것으로 뭐 이미 잘 알려져 있죠. 물론 20세기 말에 생산 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자동차 산업을 틀을 바꾼 그런 기여도 했었죠. 어쨌든 미국 시장만으로 보자면은 2021년 GM을 제치고 미국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여전히 미국 시장에서는 존재감이 강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그래도 미국 시장에서 그렇게 빨리 존재감이 낮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럽 시장에서도 작년에 2023년에 9% 증가한 117만 대를 팔면서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도 9%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 도요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는 것과 달리 도요타는 그들의 장기인 시장에서는 나름대로 존재감을 지켜가고 있고 오히려 더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전기차 판매 증가세 둔화로 인한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중국 시장에서는 작년에 1.7% 감소한 190만 대에 머물렀고 올해도 1월부터 8월까지 10%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건 뭐 일본 메이커뿐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메이커들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앞으로 자동차 회사들의 큰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토요타는 북미 전기차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우선 당초 2025년에 북미에서 첫 번째 배터리 전기차를 생산하기로 했던 것을 2026년 상반기로 연기했습니다. 그에 대한 투자액은 약 13억 달러 정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지 생산 모델을 축소하고 일본에서 생산하는 SUV 등을 수출하는 전략으로 바꾼 겁니다. 더불어서 전기차 설계 변경을 통해서 본격적인 전용 전기차에 대해서 시장 확대를 늘려가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차원에서 보자면 2026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10개의 전기차 모델을 추가로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드렸듯이 전용 세실 같은 전략적 차량 개발한다. 이게 다른 메이커들보다 전용 전기차에 대한 출발이 늦은 도요타가 앞으로 어떤 형태의 모델을 내놓을지는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진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판매 목표가 2023년 40만 대에서 2026년 당초 150만 대였던 것을 100만 대로 줄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품업체에 대해서 그 관련 통보를 했고요. 그렇다면 지금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은 간단히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북미 같은 경우는 판매가 둔화된 것은 뭐 다른 시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장률도 2022년 58%에서 작년에는 9%로, 올해는 9%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도 지금 상황으로 만들어 보자면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판매 가격이 아직은 높아서 그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배경에는 중국의 전기차 생산하고 수출이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경쟁 상황이 악화되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중국은 국가 정책으로 해서 수요 초과 생산 능력이 용량이 빠른 속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급 과잉이라는 이야기를 저도 해왔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했었는데 근데 그걸 다른 한편에 보자면 전 세계 모든 자동차 정주국들은 공급 과잉입니다. 일본도 1992년에 일본 내수 시장이 798만 대였습니다. 그런데 일본 자동차 세계 시장 판매는 당시만 해도 2천만 대 육박했고 지금 최대 많이 팔렸을 때가 2,800만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산한 차의 3분의 1, 4분의 1만 자국에서 소화를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수출한다는 얘기죠. 해외에 생산하든지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현대차가 작년에 730만 대를 팔았지만 국내에서 현대차가 판매되는 대수는 120만 대, 130만 대 불과합니다. 중국이 마찬가지로 공급 과잉이라고 이야기 자주 하지만은 중국도 그런 공급 과잉이
결국은 해외에서 소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이지 중국만 그렇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가격 경쟁력에서 그런 면에서 중국 자동차가 세계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는데 지금 세계 상위 10대 전기차 판매 기업 중에서 중국 업체가 4개 정도가 포함되어 있죠. 그 수출도 작년에 신에너지차, 전동화차죠. 하이브리드를 제외한 신에너지차 수출이 120만 대로 전년 대비 80% 가까이가 증가를 했습니다. 신차 수출이 491만 대, 그중에서 신에너지차, 전동화차 120만 대라는 얘기인데 앞으로 중국 자동차 수출은 전기차가 주도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이 자주 말씀드렸던 일본 시장의 안방이라고 할 수 있던 동남아 시장에서 점차 균열을 일고 있고, 그래서 동남아에서는 스즈키 등 몇 개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철수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BYD 상승세가 있습니다. BYD는 작년에 302만 대를 팔았습니다. 그중에 절반 정도가 배터리 전기차, 절반 정도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입니다. 아시겠지만 BYD는 2021년 3월 1일부터 배터리 전기차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일종인 항속거리 연장형 전기차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BYD가 2026년 600만 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GM이 628만 대, 현대가 730만 대, 폭스바겐 950만 대 수준이라면은 이런 추세대로라면은 머지않아 BYD가 세계 빅5, 빅4, 빅3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BYD는 JP모건에 따르면 태국과 인도네시아, 브라질, 헝가리 등에서 해외 볼륨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산 전기차가 아니라 해외에서 생산된 중국제 전기차가 메이드 바이 차이나가 앞으로 기승을 부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미국은 대중국 전기차 정책을 통해서 중국차의 상승을 막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듯이 미국도 지난달부터 기존의 25% 관세를 전기차 관세를 100%로 인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중국차가 미국 시장으로 그런 관세를 감안하고 수출하다 하더라도 배터리 사용 등 여러 가지 문제에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이 LFP 배터리가 문제가 되는데 전기차가 저가 전기차로 가기 위해서는 배터리 기술의 발전이 있어야 되고 배터리 가격이 낮아져야 되는데 LF 배터리가 미국의 IRA 정책으로 인해서 세계 시장으로 좀 더 확대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합니다. 일단 미국 시장에는 전기차 가격이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2019년에 미국하고 유럽의 전기차 평균 가격은 5만 달러 정도였습니다. 미국이 5만 달러라고 하면 쉐보레 이코낙스 같은 경우 4만 9천 달러부터 시작을 하는데 옵션 포함하면 5만 달러 넘게 되죠. 근데 이게 저가에 속하는 게 그 정도고 평균 가격으로 올해 미국과 유럽의 전기차 가격은 6만 달러 정도가 됩니다. 자, 이걸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는 건데 미국 시장에는 과거에 20세기까지만 하더라도 가격 장벽이 양산 브랜드는 3만 달러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물가 상승 때문에 그보다 높아졌겠지만은 그리고 다시 하나가 10만 달러의 가격 장벽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6만 달러 정도라고 하면 싼 가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6만 달러라고 하면은 중국산 동급 전기차보다 가격이 3만 달러 정도 더 비싸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유럽과 미국 자동차 회사들 또는 유럽과 미국에서 자동차를 판매하고 회사들이 극복할지가 상당히 큰 관건이 되는 상황입니다. 또 배터리 기술 문제도 앞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당장에 중국 기술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허에서 2004년 이후에 LFP 관련 특허가 6,922건으로 전 세계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LFP 배터리는 불과 수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시장을 침투할 수 없을 걸 했었는데 지금은 당연히 받아들이는 하나의 옵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CM 배터리를 탑재하고 옵션으로 좀 주행거리가 짧더라도 저가의 배터리를 원한다면 LFP 배터리도 옵션을 제공하고 있죠. 그게 이제 점차 그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 배터리 기술은 지금 상황에서는 NCM보다는 LF 배터리 기술을 중심으로 저가 배터리를 중심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가격 경쟁을 확보할 수 있고 당장에
법적 규제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강제하는 그런 상황에서 저가 배터리는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결국은 전 세계 글로벌 자동차 업계 구조조정을 가능할 수밖에 없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상을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만 현대자동차하고 GM이 전략적 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것이 단지 어떤 형태로 기출될지는 아직 두고 봐야 되겠지만 단순히 모델을 개발하고 모델 만드는 데서 공장을 공유하고 그런 정도 넘어선다는 것을 다른 나안을 통해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GM이 혼다하고 관계를 재검토하면서 현대하고 전략적 제휴를 한 것은 메이저 업체들, 글로벌 제가 빅4라고 평가하는 메이저 업체들마저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들이 생산 기술 혁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한계를 극복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설명합니다. 또 이 배터리 문제가 지정학적 문제가 또 보호무역제가 기승을 부리면서 결국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힘은 점차 더 당분간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한 문제죠. 그렇게 이 기술이라고 문제가 아무리 그 선진국이 장악한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미중 관계가 워낙에 첨예하기 때문에 이런 예상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기차 판매 둔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저가 전기차가 만약에 적시에 출시되지 않는다면은 자동차 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에서는 보조금 축소를 통해서 이 판매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독일이 보조금을 갑자기 축소하는 바람에 전기차 판매가 크게 줄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중국과의 그 추가 관세 부과 문제가 불거지면서 독일이 다시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결정을 했습니다만은 이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유럽도 얽혀 있고 또 추가 관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다 지금 상당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에서도 BYD나 일부 중국 전기차 회사들은 유럽의 그런 추가 관세를 받고 수출을 하더라도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는 유럽에서 어떤 정책을 쓰더라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유럽 진출을 막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얘기고, 또 더불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유럽 내에서 전기차 가격이 상승되고, 전기차 가격이 인상되면은 수요가 줄어들면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데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유럽연합은 상당히 좀 골치 아픈 상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크게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시작했던 건데 이 트럼프가 사실은 단지 중국을 때려서 얻는 표를 위해서 만들었다고들 많은 전문가들 평가하는 이 보호무역주의가 결국 저는 자꾸 이 분야에서 강하게 주장했습니다만은 그것이 결국은 탄소 중립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인류의 기후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만들고 그것이 더 심해지고 있다라고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재천 교수가 최근에 말했듯이 지금 상황이라면 우리는 22세기를 맞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22세기에는 인류를 비롯한 생명체가 지구촌에서 멸종할 것이다. 그런 말을 다시 했습니다. 우선 우리가 주변에서 알 수 있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생태계 변화가 느껴집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 대구 사과 했던 게 지금 대구에서 사과를 생산하지 않고 있죠. 평창이나 양구 쪽으로 다 올라갔죠. 이게 인간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옮길 수 있는 작물들은 옮길 수가 있는데 옮길 수가 없는 작물들은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다면은 그 작물들이나 생태계들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동물도 살 수 없게 되고 동물을 살 수 없게 되면 마찬가지로 인류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보호무역주의는 저는 그렇게 이해했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사실은 시장에서 그것보다는 누가 이기느냐는 분석을 하기 때문에 저는 좀 그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자동차 업체가 중국 의존도 높다는 것 때문에 유럽의 그 보호무역주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유럽 기업들이 어쨌든 실적이 하락할 수밖에 없고 그 실적이 하락한 만큼 중국의 시장을 뺏어가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메이커들이 그 정도 시장 장악력이 있다고 지금 평가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간단하게
해소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은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보호무역지였고 그것이 코로나하고 같이 엮여서 상황은 더 복잡해져 버렸고 복잡한 상황에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 깨달았던 인간의 탐욕이 생산성과 산업혁명이라는 것 때문에 지구를 파괴했다는 거라고 느꼈었는데 그걸 벌써 잊어먹고 당장에 돈벌이에만 앞서고 있는 것 같아서 상황은 그렇게 쉬워 보진 않습니다. 종합해보자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 단기적으로 침체 상황이 예상이 된다라는 의견을 저는 동의합니다. 올해, 내년 사이 적어도 한 2년 정도는 침체가 예상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중에는 내년부터 전기차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단기 전망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은 뭐 예측 가능한 수준이 되겠지만은 올해가 정점으로 해서 저점으로 해서 다시 상승할 것인지 또는 내년까지 계속 될 것인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시장은 이미 그렇게 변하기 시작했고 어쨌든 시차가 약간 있겠지만은 상승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누가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올바른 방향성과 올바른 전략과 올바른 정책을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전폐 여부가 갈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를 위해서는 각 나라의 보호무역 정책이 지금처럼 유지돼서는 안 된다. 유지될 수도 없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여러 번 이 관련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편을 위해서 정치인들의 그런 탐욕이 인류의 멸망을 촉진하고 있다. 강제하고 있다. 이런 점이 상당히 어쨌든 안타깝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오늘 말씀한 내용 중에 일본차 도요타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일본 차는 2018년에 전 세계 시장에서 2,843만 대, 메이드 바이 재팬입니다. 메이드 인 재팬이 아니고요. 이런 정도로 판매했던 것이 올해는 2,484만 대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잘못됐네요. 2023년에 2,484만 대를 팔았습니다. 올해는 이보다 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쓰는 것은 일본 차가 성장했을 때가 199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듯이 1992년에 일본 내 자동차 판매량은 798만 대였습니다. 지금 500만 대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거대한 나름대로 큰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그걸 바탕으로 세계 시장으로 진출했고 그래서 세계화를 이루었고 그래서 세계에서 자동차 세계화를 이끌었던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이미 미국은 1950년 전후에 전 세계 자동차 생산의 82%가 미국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자동차 왕국이 됐습니다. 지금은요, 중국은 작년에 3,009만 대를 팔았는데 그 중에서 겨우 491만 대를 수출했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일본의 예를 든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은 수출 강국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일본은 수출 강국도 됐고 해외 시장에서도 일본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각인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중국은 어떨 길을 걷게 될까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서구 국가들이 다 중국을 막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막아질까요? 아니면 막는 게 도움이 될까요? 제 생각은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중국을 막느냐, 일본을 막느냐, 미국을 막느냐가 아니고 기후재앙을 막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호무역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이산화탄소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게 불가능해 보인다는 얘기는 최재천 교수가 말씀하셨듯이 22세기 오기 전에 지구촌에서는 인구가 생명체가 여섯 번째 종말을 맞이할 것이 될 것이라는 이런 안타까운 말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기 위해서 제 목소리가 크진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